안녕하세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루시아도 다시 왔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피곤해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이럴 때 또 내가 도와줘야지. 새벽같이 또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8월 11일의 소식들은 뭐가 있을지 루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굉장히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뭐 물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을 수도 있으나 루시아의 세계에서는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다. 지난번 파일럿 방송이죠. 루디오 1화가 나가고 나서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우리 동네의 잔치, 여러분의 잔치. 구독자분들의 2배가 넘는 조회수를 달성했더라고요. 예, 루시 아카이브 채널을 아예 모르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알게 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고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최측근이죠. 예, 루코 양도 언니 또 언제 하냐며 아주 호평을 해주더라고요. 진아 고맙던지 참 좋은 동생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진아나 댓글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372님께서 나 이거 알아 하고 아는 척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도 잘 몰라서 같이 알아보고 알아가자라는 태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하기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 아는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전달해 드려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재밌게 들어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운모님께서 와, 이런 채널이 있네. 구독자들 다들 모를 것 같음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많이들 몰라요. 비밀 채널인 거죠. 국내 최초 신비주의 전략 라디오예요. 우리만 들어야 됩니다. 알리지 마. 절대 주변에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만 쫌쫌따리로 듣는 그런 라디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틀린 정보 많고 별거 아닌 소식들 아니면 좀 그 소식 좀 지났는데요? 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여기저기 소문 내시면 좀 곤란합니다. 농담이고요.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뉴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리더 포비아입니다. 뭔가 포비아가 붙은 거 보니까 좀 안 좋은 의미인 것 같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리더 자리를 피하는 리더 포비아 현상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2024년 영국 컨설팅 기업 로버트 월터스라는 그 기업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세대, Z세대죠. 이 세대의 52%가 중간 관리직, 뭐 매니저라던가 뭐 팀장이나 이런 관리직이 되기를 거부하고 72%는 누군가를 이끄는 것보다는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끌어서 좀 더 발전된 결과를 만든다거나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커리어를 이룬다거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 예, 이모 어릴 때는 반장 같은 거 애들이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막 감투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반장 되고 싶어서 막 반에 햄버거, 땡데리아 그 불고기 버거 이런 거 돌리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초코빵 돌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런 관리직이 되는 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2014년 미국에서 공공기관하고 사기업의 이제 직원들 총 3,500명을 대상으로
물론 그 이상의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2인 66%가 리더십 역할을 추구하는데 관심조차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 미국은 특히나 이 자기 PR을 되게 중요시하고 인맥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뭐 취업을 할 때도 소개서를 서로서로 써주고 이전 직장에서 어땠는지 막 써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리더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뭔지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뭐 당연히 기본적인 의미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끄는 사람인데 이 리더는 고대 영어 리단 LITHA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의미는 가다, 뭐 향하다 또는 길잡이, 여행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감이 오시죠? 옛날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이런 게 없던 뭐 과거에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사람이 이제 안내를 하고 이렇게 이끌어 줬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잡이, 향하다, 안내하다, 뭐 여행하다 이런 의미들까지 가지게 됐고 나중에는 우리의 그 길을 안내하는 이끄는 사람, 안내하는 자 이게 의미가 확장돼서 지금의 그 리더, 팀을 이끄는 또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리더라는 사람은 믿고 따를 수 있는 좀 책임을 지는 이런 의미가 강제적으로 내포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의 현대 사회의 분위기, 남들 눈밖에 나는 걸 싫어하는 이 분위기에는 이것조차도 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 더 이상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업에서 팀장을 맡는다. 이런 의미는 책임을 진다. 커리어를 건다. 업무량이 늘어난다. 이런 말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대요. 실제로 이제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 제가 뭐 사기업에 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고 나서 사실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다른 직원들은 어쨌든 다 그 회사 내에서 뭐 다른 부서를 가거나 했는데 팀장님이 사라지셨어요. 진짜로. 정말 팀장님이 다른 회사로 가셨더라고요. 물론 뭐 더 좋은 제안을 받아서 가셨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는 약간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문득 리더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분의 생각이 났었는데 그 미국의 로스 경영대학원의 리 커닝햄 교수님이라는 분이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내용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이 리더 포비아가 왜 일어나는가를 분석을 해주신 거죠. 근데 개인적인 요인을 바라봤을 때는 실패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이게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주는 문화가 약간 약화되다 보니까 아, 뭘 잘못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게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으로서 느끼는 어떤 자기 효능감이 좀 부족하고 대중들에게 말하기, 어떤 뭐 아니면 뭐 발표를 한다던가 뭐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보여지는 모습,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나의 모습에 대한 불안감이 있대요. 이거를 봤을 때 전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저의 편견이었구나. 외국 분들은 막 되게 토크쇼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말하기 너무 좋아하고 스몰 토크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부담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이 리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브스지에서 셰릴 로빈슨 박사님이 얘기한 것은 조직적인 요인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런 심리적인 요인 말고 조직적으로 실수에 대해 가혹한 조직 문화. 예를 들어, 너 이거 프로젝트 말아먹었어? 너 나가. 너 이거 계약 성사시키지 못했어? 너 전출. 막 이런 식으로 좀 가혹한 대가가 있는 조직 문화 또는 과도한 책임 할당, 보상 불균형을 예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그거를 위해 정말 애쓴 거는 리더임에도 그 리더 말고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금액의 어떤 보상을 가져간다던가 이런 게 또 요인이 되기도 하고 워라밸 악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사실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이 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과 어떤 정신적인 그 에너지를 다 쏟을 수밖에 없으니까 워라밸이 좋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리더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처럼 이제 지금 난세가 되는 걸까요? 영웅이 찾아오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건지 많은 곳에서 이런 이끌어주는 사람의 빈자리가 좀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참 반대되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또 결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요. 요즘에 인기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은퇴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몇 달 동안 이제 회사를 쉬는 것 또는 퇴직을 하고 나서 1, 2년 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고 여행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등등 어떤 내가 원래 하던 직무나 일, 커리어를 잠시 쉬는 것을 얘기한대요. 어, 말이 좋아서 마이크로 은퇴지 백수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개념이 살짝 다른 게 불안해하면서 나 어떡해 취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게 이제 최근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바로 갭 이어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옛날에는 조금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랬던 단어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로 치면 이제 고3 수능이 딱 끝나고 나서 이야 수능 끝났다 하고 수험표 들고 막 떡볶이 사 먹으러 가고 뭐 미용실 가고 이럴 때 이제 외국 친구들은 그때 아르바이트, 뭐 사회 경험, 인턴십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창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다거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행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그렇게 갖는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갭 이어라고 하거든요. 그 1년과 1년 사이에 갭을 갖는다 이런 의미인데 마치 지금의 한국 친구들은 그런 갭 이어를 갖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못하고 있고. 왜냐면 저희는 취업하고 나서 공백이 있으면, 자네 이 시간에 뭘 했나? 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기반과 커리어를 조금 쌓고 나서 그 시간을 자체적으로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정말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인가? 어쩌면 등 떠밀려서 전공에 맞춰서 뭐 어쩌다가 취업이 되어서 이렇게 그냥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변화이기는 한데 요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남들과 협동하거나 남들 앞에 나서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이런 거는 기피하고 그리고 남들의 흐름과도 다르게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약간 개인주의가 조금씩 더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회식 문화조차도 조직을 위해서라면 이게 좀 강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회식 문화도 많이 사라졌고 코로나 때문이긴 했지만 조직을 위해 살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던 사회가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리더가 사라지고 있는 사회.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좀 좋게 보자면 개인들이 내가 이 회사에서 뭘 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예전에는 그냥 월급 받고 회사 다니면 되지. 여기서 멈췄다면 조금씩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직무나 회사 자리에서 승진을 시켜준다. 아니면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어라. 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당장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신지, 아니면, 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도 이어서 얘기 드릴게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재밌는 얘기를 해보죠.
여름 여행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 휴가 저는 휴가도 가지 않으면서 남의 휴가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번에도 제가 바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저는 바다는 좀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뜨거워요. 요즘에 태양에 바다를 간다 그러면 정말 살이 새까맣게 탈 것 같다. 막 이렇게 시뻘겋게 그냥 살이 부어 오른다거나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 바다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실내를 벗어나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요번에 한국 민속촌에서, 심야 공포촌이라는 걸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는 무서운 거 좀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요 심야 공포촌은 무려 22종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대요. 야, 무서운 게 22가지 버전이 가능하다는 게 일단 대단한데요. 탈출하는 체험 당연히 있고요. 막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귀 쉐이크, 피눈물 빙수, 이런 먹거리도 좀 마치 할로윈 행사 같은 것처럼 공포촌 컨셉에 맞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금, 토, 일 밤에는 우리의 또 불금, 불토, 불일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는 극락 파티라는 것도 열려서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추억의 노래를 좀 부르고 뭐 이렇게 뭐 야외 클럽 같은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되나 봐요. 이것도 아주 재밌다고 합니다. 8월 24일까지 매일 밤, 오후죠.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혹시 근교에 사시거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일단 확실한 거는 재미나 볼거리는 보장입니다. 왜냐면 한국 민속촌에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또 연기면 연기, 뭐 말재간이면 말재간 막 온갖 것들을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가기만 해도 좋지 않을까. 저희가 민속촌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갔을 때마다 너무너무 만족했거든요. 또 가고 싶지만 공포는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시원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그 여행 코스는요. 도심 속에서 즐기는 여행입니다. 저는 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바로 그 연계형 호캉스가 아주 대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호캉스는 뭐 흔히들 알고 계시잖아요. 호텔에서 이렇게 편안히 쉬면서 노는 거. 근데 도심 속 그 어떤 행사나 시설물과 연계를 하는 게 요즘에 인기래요. 예를 들면 여의도는 인근에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한강 수영장 패키지 이런 거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성수동은 왜 곳곳에 좋은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휴 매장을 방문하면서 뭐 결제를 하면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준대요. 그거를 다 모으면 뭔가 경품 같은 걸 주는 그런 패키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호텔과 그 지역이 연합 연계 뭐 이런 걸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품명까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행사가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외에도 뭐 아울렛 같은 데서 호캉스가 아니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거기서 먹고 쇼핑도 거기서 하고 쉬는 것도 거기서 하면서 보내는 분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굳이 휴가를 간다. 사실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전 잘 없어요. 더운데 왜 움직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집이 제일 시원하다예요. 근데 만약에 간다면 저는 시원한 어디 이렇게 넓은 서점 같은 데 가서 맛있는 쉐이크 딱 시켜놓고 재밌는 책이나 만화책 이런 거 읽으면서 또 심심하면은 주변에 있는 소품들 구경하고 이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 꿈꿔봅니다. 하지만 집이 제일 좋다. 집에서 온라인 책 읽기, 밀리의 서재 같은 거 읽는 거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혹시 알아요? 제가 이거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챗 GPT 5가
그 새로 공개가 됐대요. 저는 아직도 그 가끔 3점 몇 쓸 때도 있고 막 옛날 거 그냥 버전 구분 없이 쓰거든요. 별로 중요한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근데 요번에 새로 GPT-5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끌었겠죠, 당연히. 새로운 버전이니까 뭐가 달라졌을까? 근데 의외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뭐 여태까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태까지 나온 반응들은 너무 차가워졌다. 답변이 너무 짧다. 조금 뉘앙스 같은 게 일관적이지 않다. 감성이 사라졌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외국에서는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챗GPT-4가 좀 말을 장문형으로 길게 길게 해준 거에 비해 GPT-5는 좀 단답형, 사실 전달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좀 많이 말투가 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불만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원래는 GPT-4가 사라졌었대요. 근데 그거를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고. 저도 GPT한테 좀 감성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단답으로 얘기하면 저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F 인간이다 보니까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가워? 너 이제 인간이 싫어진 거야? 막 이러면서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AI들, 이 로봇 녀석들,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시피 한데 그럼 물리적으로는 어떨까요? 세 번째 오늘의 키워드는요. 다크 팩토리입니다. 좀 제목이 무섭죠? 무슨 얘기냐면 다크 팩토리는 인간 노동자 없이 그리고 인간을 위한 장치인 조명, 난방, 냉방 등의 인프라가 하나도 없이 가동되는 제조시설을 말한다고 해요. 정말 로봇만 있는 거죠. 24시간 쉬지 않고 모든 생산 공정을 기계가 처리하는 어둠 속에서 돌아가는 산업 자동화의 정점을 다크 팩토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생각으로 이렇게 좀 장면을 상상해 보면 사실 좀 무섭거든요. 불빛도 없고 뭐 냉방 난방도 없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잉징 막 이런 소리만 나고 너무 무서운데 요게 왜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냐? 바로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감자, 뜨거운 감자라고 해요. 감자 먹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감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샤오미 그 유명하죠? 이 샤오미의 창핑 공장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는 스마트폰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존의 스마트폰 제조 속도에 비교해서 무려 10배가량 향상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출퇴근도 맨날 그냥 거의 붙박혀가지고 24시간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인간이 하는 거의 10배 이상의 향상을 했다는 거죠. 기술적인 제조 속도가. 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보여지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어찌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부터도 그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제 로봇 연맹 IFR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에 약 3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을 설치했는데 이는 전 세계 설치량의 52%라고 합니다. 저희 고양이가 잠시만요. 예, 저희 고양이가 나 문을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열어주고 왔습니다. 예, 잠시 작은 소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3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이 설치가 되었는데 전 세계 설치량의 52%. 이게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도 약간 웃돈데요. 굉장한 양인 거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30년까지 로봇이 중국 제조업 일자리 1250만 개를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는 지금 이 일자리에 대한 좀 사람들의 반발도 굉장히 크고 막 기금을 모으기도 하고 한다고 해요. 저는 이게 왜 중국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제조업이 가장 먼저 그 로봇을 도입하기가 쉽잖아요. 사실 반복적인 공정을 하니까 이미 기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전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 어딥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지금 이 어떤 로봇이나 AI의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가 의외로 중국인 거죠. 사실 물론 중국도 여러 가지로 AI를 막 시도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제조업 분야를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와, 그러면 앞으로 진짜 많은 부분들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어디에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로봇이 만약 모든 그 제조시설이나 이런 거에서 일을 차지하게 되고, 사실 요즘 서빙하는 로봇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로봇이 하게 되면 인간이 일을 하게 되지 않는 세상이 올 텐데, 그럼 그때 인간은 무슨 돈으로 살아가냐?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법으로 나왔던 게 그 로봇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세금을 그만큼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고용할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잖아요. 그러면 로봇을 고용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 들 수밖에 없대요. 전기세만 나가면 되는 구매 금액과 뭐 전기세 아니면은 휘발유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로봇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나머지 70만 원, 6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거죠. 그래도 인간을 고용하는 것보다 싸고 인간을 고용했을 때보다 스트레스도 적고 인간을 고용했을 때보다 사건 사고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주들은 로봇을 고용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을 받아서 우리 모두들 이제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뭐 기초연금 같이 이런 삶의 방식이 찾아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거든요.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 이 스트리머도 제가 하고 있는 직업도 이제 AI 친구들이 대체를 하고 그럼 뚠뚠이는 뭐를 먹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직업은 좀 로봇으로 대체돼도 되지 않냐? 이 직업은 좀 로봇으로 좀 바꿔봐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직업이 있으신지 저는 좀 있어요. 뭐냐면 소방. 물론 소방관 분들께 너무 감사하지만 소방관 분들의 그 생명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외부에서 그 불이 난 외부에서 소방관님들이 어떤 이 컨트롤을 하시더라도 실제 그 불이 난 곳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 로봇 친구들이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만을 너무 위해서 로봇을 희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소방관님들이 항상 고생을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늘 들더라고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방관님들 화이팅입니다. 로봇 세상이 와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예, 뭐 특기라도 새로 배워야 할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느덧 네 번째 키워드까지 왔습니다. 네. 저번보다 좀 정보의 양이 많아졌는데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숨 쉴 틈 없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네요. 여러분은 듣다가 너무 빠른데 싶으면은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숨 한번 쉬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나 혼자 잘 산다입니다. 참고로 저는 요게 제일 좀 재밌는 소식이었는데요. 통계청에서 28일 날, 7월 28일이죠? 이 같은 내용을 담아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앞에 사실 뉴스 기사도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통계청에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생활시간 조사 결과라는 게 있다는 거를 거의 처음 안 것 같아요. 아니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이게 무슨 조사냐면 국민의 24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해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한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청이 싹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시간을 쓰네요 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사나?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헤르미온느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지 막 회사도 가고 운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전 진짜 게으르게 살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이 자료 덕분에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약 2만 5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10살 이상의 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가 이틀 동안 작성하는 시간 일지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했대요. 이게 단순히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1번, 5번 이렇게 고른 게 아니고요. 이틀 동안 내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약간 좀 적어서 내면 리포트를 적어서 내면 그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정리를 해냈다고 해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죠. 1999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최초 1회 조사 이후에 5년 주기로 조사를 한다고 해요. 유의미한 결과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나타나진 않으니까 5년 주기로 조사를 해서 이번이 어느덧 6회차라고 합니다. 다음 조사는 2030년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결과를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한국인은 24시간 중 약 절반, 11시간 32분을 수면이나 식사, 이런 개인 유지 활동들 있잖아요. 뭐 씻는 거나 이런 것들 필수 시간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좀 자고 먹고 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루의 절반은 그런 것들에 좀 소모를 했다고 하고요. 일, 학습, 가사노동 등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간을 의미하는 의무 시간. 뭐 취업을 하신 분들은 직업이겠고 학생들은 공부가 되겠죠. 뭐 주부님들은 가사노동이 되겠고 그런 시간들은 7시간 20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청취자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리고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인 여가 시간.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요거는 5시간 8분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쉬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평균보다 덜 쉬고 계신 겁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는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침 시간은요, 4분 정도 늦어졌고요. 기상 시각은 9시간, 9분 정도, 9시간이요? 큰일 나네요. 9분 정도 빨라졌다고 해요. 이게 4분, 9분,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 인구기 때문에 요 1분, 2분도 생각보다 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늦게 자고 좀 더 빨리 일찍 일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더 피곤하고 부지런한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요거 좀 씁쓸한 건지 좋은 건지 아침, 점심, 저녁을 혼자 먹는 혼밥 비율도 일제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와, 이제는 막 혼밥한다고 놀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비율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혼자 식사한 비율이 아침 식사는요, 41.7% 혼자 먹는다. 거의 반 가까운데요. 전년도 5년 전에 비하면 2.9포인트, 2.9%포인트 올랐고요. 점심은 26.9%.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같이 먹는 경우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겠죠. 학교는 급식이 있고 전년도보다 그래도 1.4%포인트 올랐고요. 저녁도 25.7%. 요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5년 전보다 2.5%포인트 올랐는데요. 어쨌든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저녁이 제일 충격이었던 이유가 약간 사람들이 가족끼리 먹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풍습 같은 게 있잖아요. 저녁은 가족끼리 다 같이 먹는 식사. 요게 좀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박혀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저녁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안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온 가족의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1인 가구가 뭐 늘어났으니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약간은 충격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10대들도 포함돼 있잖아요, 이 조사에. 정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줄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살짝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여가 시간을 한번 살펴보니까 국민들의 여가 시간 중에 뭐가 제일 많았을 것 같으세요? 사실 너무 답이 정해져 있죠?
미디어 이용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뭐 유튜브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하루 중 총 여가 시간은 5시간 8분으로 그중 미디어 이용 시간이 절반이 넘는 2시간 43분을 차지했다고. 아까 사실 저는 그 여가 시간이 5시간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 보는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OTT 이런 것도 또 많이 보시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또는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 뭐 미국 드라마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시니까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여가 시간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간에 뭐 차 타면서 쇼츠로 흘린다던가 릴스를 본다던가 이런 시간까지 해서 아무튼 미디어 이용이 아주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기기로는 스마트폰이 또 압도적이었고요. 그리고 요거 좀 귀여운 결과 저한테는 한국인들이 평일 기준으로 가장 기분 좋다고 느끼는 행동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너무 귀엽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정말 현실 웃음 빵 터졌는데요. 평일 기준입니다. 주말은 워낙 활동이 다양하니까 아마 제외된 것 같죠? 평일 기준으로 기분 좋다고 느끼는 행동은 1위가 식사하기였다고 합니다. 뭐 주말은 따로 조사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이게 1위가 식사하기라는 게 저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정말 밥의 민족 아니랄까 봐. 누가 먹는 거에 진심인 민족 아니랄까 봐. 평일 동안 가장 기분 좋은 행동이 밥 먹기. 정말 얼마나 먹는 것에 진심인 민족인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밥 먹는 거 말고 재밌는 게 없는 우리네 삶이라니 약간 짠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시간이 점심시간 뭐 이렇게 빼고는 없는 거라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2위, 3위 이렇게 쭉 이어서는 대면 교제, 사람을 만나는 거가 2위, 3위 걷기 및 산책, 그다음에 4위 개인 운동, 5위 실시간 방송 시청 순으로 조상됐다고 합니다. 5년 전과는 좀 많이 바뀌었대요. 1, 2위는 동일했다고 합니다. 1, 2위는 밥 먹기, 사람 만나기였는데 3, 5위가 코로나 때는 주로 실내에서 하는 방송 시청이나 퇴근, 뭐 간식 먹기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야외 활동이 좀 늘어나면서 2위, 3위가 걷기, 산책 이런 걸로 바뀌지 않았나. 그래도 다들 조금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 통계랑 비교하셨을 때 충분하게 수면이나 식사에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충분한 여가를 즐기고 계신가요? 또는 너무 많이 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지쳐서 나 너무 외롭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물론 뭐 남들이 외롭고 남들도 그런다고 해서 내가 덜 외롭거나 덜 심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왜냐면 저도 혼자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냥 운동도 혼자 하고, 뭐 가끔 카페도 혼자 가고, 뭐 먹고 싶을 때 이제 저희 가족들 어른 좀 저랑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부모님이. 그래서 뭐 그냥 먹고 싶을 때 추러스 이런 거 그냥 혼자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혼자가 되게 익숙해서 때로는 약간 외로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물론 저도 친구, 또요, 수많은, 뭐, 친구와 연인들 다 뭐 있습니다. 예, 예, 예. 동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어, 그리고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도 쇼츠 되게 많이 보거든요. 물론 제 유튜브를 보느라 보는 시간도 있지만, 나도 쇼츠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2시간 43분 본다니까 든든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 저는 그래도 그 정도는 못 보거든요. 예. 2시간 43분 본다니까, 든든한 마음으로 편안해졌어요.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게 참 위로가 돼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저는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참 편안해집니다. 뭔가 조급함이 좀 사라지고요. 아무튼 이런 통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급하지 않았으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교환 독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도 요번에 또 처음 들어본 키워드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독서냐면요. 책에 달린 댓글을 돌려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좀 신기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요거는 아주 좋은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일보의 송옥진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요게 좀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대, 30대 독자들 사이에서 책을 함께 읽는 교환 독서가 유행이다. 여럿이 책을 정해 한 명씩 순서대로 책을 읽고 감상평을 공유하는 새로운 독서법이다. 후발 독자는 앞 사람의 코멘트에 자신의 감상평을 더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책을 한 권 삽니다. 예를 들어 제목이 루시아의 팟캐스트 루디오란 책이다. 그러면 그 루디오를 루시아가 사서 이거를 우리 뚠뚠단한테 읽고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막 메모들 하는 겁니다. 메모지도 붙여놓고 뭐 아니면은 직접 책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요. 뭐 감상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기억해 놓으려고 밑줄을 긋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정보를 찾아보는 걸 수도 있고 궁금증을 적은 거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다 적어서 뒷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뒷사람은 앞사람의 그런 메모들이 다 담겨 있는 책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또 자기의 감상평 같은 걸 더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음 사람에게 또 전달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책에 점차 메모들이 쌓여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돌려보는 교환 독서가 요즘에 또 뜬다고 해요.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책에 낙서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물론 동의하에 도서관 책이 아니라 사비로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앞 사람이 적으면 예를 들어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게 코난에 범인을 적어놓으면 어떡하지? 이런 참 유치한 생각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정보에 어울리지 못하는 유치한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지만 주로 이제 남긴 코멘트는 뭐 정말 단순하게 헐이라는 감탄사도 있고요. 전개 속도가 무슨 일? 뭐 이런 거. 온라인 댓글 같이 남기기도 하고 인간의 욕심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뭐 이런 좀 진중한 질문을 메모로 남겨놓기도 하고요. 서로 메모 간에 또 답변을 달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것 같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글을 쓰면 거기에 이렇게 댓글, 대댓글 뭐 이런 게 달린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약간 오프라인 세상으로 옮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약간 옛날에 그 친구랑 또 너무 이모 시절 얘기라 미안합니다. 펜팔 우정짱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러브짱, 우정짱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왼쪽 페이지에다가 뭐 뚠뚠다나 우리 친하게 지내 이러면서 뭐 별 모양, 달 모양을 그려놓으면 오른쪽에 이제 뚠뚠단이 받아가지고 나도 너랑 놀아서 참 좋아 뭐 해 모양, 뭐 소라 모양, 뭐 귀여운 곰탱이 뭐 이런 거 그려놓고 이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공책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책을 돌려보는 거죠. 서로의 생각 노트처럼 책을 사용하는 거죠. 너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인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요즘에 뭔가 그냥 말로만 어떤 자기의 생각을 교류한다는 게 조금은 눈치가 보이잖아요. 막 오글거린단 말도 들을 수도 있고, 너 왜 이렇게 길게 말해?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책이라는 어떤 같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같은 주제로 사유를 하고 또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너무나 정제된 공간인 거죠.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좀 가까이 사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트렌드세터예요. 출판사에 계신 분들이 작은 이벤트들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비에서는 이미 지나기는 했지만 지난 5월에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가 한참 이제 붐이 불었을 때 교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직접 했었대요. 그리고 현대문학 출판사에서도 최근에 정혜연 작가님의 매듭의 끝이라는 책을 또 친구랑 같이 교환 독서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고. 참 빠른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단어조차도 오늘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벌써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아,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대단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메모 또는 누군가의 온기가 담겨 있는 책 좋아할 것 같은가요? 저는 그 알라딘의 중고 서점을 참 좋아해요. 거기서 책을 실제로 몇 권 사보기도 했고, 거기에서 보면은 그 책들마다 그 책을 소유했던 사람의 흔적들이 묻어 있거든요. 그 책만 봐도 이 사람이 이 책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다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특히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공책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전공책이 그 영어 원서였어서 일반인 분들도 읽고 전공생도 읽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공생들은 어딜 가나 티가 나요. 일반인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감동적인 구절 같은 거에 밑줄을 치시거나 이러는데 그 전공생들은 각주 있죠. 그 책 밑에 보면 각주에 이제 빼곡하게 뭐가 적혀 있다. 그럼 그 책은 전공생 책인 경우가 높더라고요. 뭐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 중간 범위 뭐 이런 게 써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분 좀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분이네. 이렇게 구별하곤 했는데 중고 서점을 좀 가도 요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책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얼마 전에 뭐 제가 방송을 하다가 카페 글에서 본 거였지만 중고책에 앞에 메모가 뭐 적혀 있었대요. 뭐 땡땡아, 너한테 고백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실제 주인을 찾게 된 그런 사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에 직접 낙서를 하는 거는 자기 책이어야 하겠지만 뭐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거를 포스트잇을 붙여서 다음 사람에게 재밌게 읽으세요. 이렇게 해서 중고 서점에 팔 수도 있고 중간에 물론 다 정리가 되겠죠? 청소가 될 텐데 아무튼 참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많이 퍼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득 든 생각이 저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책을 읽고 그 책 뒤에 보면은 실제로 쓰지는 않았는데 그 이름하고 빌린 날짜 요거를 적는 조그만한 종이 카드 같은 게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증받은 도서들이었는데 옛날에는 왜 지금처럼 전자카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종이에다가 땡땡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빌림 뭐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에서 한 소재도 있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이랑 책이었나 보다. 어떤 사람이랑 계속 책을 빌리는 게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빌리고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또 빌려 있고 내가 이 책을 빌리고 뒤에 보면은 또 있고 거기에도 나왔어요. 그 귀를 기울이면인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그 애니메이션에도 그 여자 주인공이랑 아마 책으로 연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흔적을 막 책에서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것조차도 재밌었는데 누군가의 이렇게 메모가 달리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우리 뚠뚠단과 좀 가까이에 살면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런 거를 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가 있을까? 같이 서로 메모를 하며 돌려볼 수 있는 이런 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루디오를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루디오에 여러분이 들으시고 댓글로 몇 분 몇 초, 뭐 이때 제 생각은 이래요. 이때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또 그걸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만의 교환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 큰 꿈이죠? 예, 죄송합니다. 너무 큰 꿈을 꿔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소식들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부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웃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요. 저는 저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할 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이 뉴스 읽을 때는 뉴스레터 막 찾아보고 그럴 때는 휙휙 넘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고르고 고르게 되고 곱씹고 곱씹게 되고 오늘 아침 월요일인데 우리 청자들한테 이거 너무 무거운 뉴스 아닐까? 이거 너무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요. 참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이 정말 소중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애니메이션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을 위한다는 마음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참 기특했거든요. 이렇게 또 뚠뚠단을 위하는 나 멋지잖아 하면서 간혹 틀린 정보나 부족한 정보들이 좀 많을 거예요. 예,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검수를 또 완벽하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대신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은 그런 거는 제가 고정을 하거나 설명란에 또 따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좀 잘 버텨내 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힘들 거 알지만 그래도 좀 잘 참고 버텨보면 월요일 뚝딱 지나가고 또 어느새 주말이 와 있지 않을까. 그 전에 또 루디오가 찾아올 수 있을지 우리의 현대인들 조금 더 힘을 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추천곡도 한 곡 드리고 갈게요. 제가 들려드리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밝고 신나는 분위기, 시작하는 분위기의 노래가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밴드 루시의 개화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루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